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작가님 그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설 쓰는 전예진이라고 하고요. 작년 9월에 첫 소설집 어느 날 거위가를 출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정되신 그 도서인 어느 날 거위가라는 작품집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거위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쓴 소설과 그다음에 짧은 글을 모은 소설집인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인물들과 소재가 담겨있는 소설들이다라는 점인데요. 어떤 소설에서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팬티가 걸린 나무를 보면서 그 팬티를 내리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다른 소설에서는 이제 집 밖에 물에 잠겨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이가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채로운 이야기로 즐길 수 있는 소설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들이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한 소설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써주신 이지은 평론가님은 단짠의 조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좀 슬퍼지려고 하면 웃기고 좀 웃기게 읽다가도 좀 슬퍼지는 그런 소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일상으로 일상을 다루는 소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채롭고 달고 짜고 그리고 또 비일상으로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너무 굉장히 흥미롭고 어느 날 거위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독자들이 제목부터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흥미로운 책일 것 같습니다. 단짠단짠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2023년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 선정도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쟁쟁한 책들 가운데 되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제가 첫 소설집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되어서 기뻤고요. 좀 이제 도서관이나 어느 기관의 책장에 제 책이 꽂혀 있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독자분들과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평소에 글을 쓸 때 어떤 데서 모티프를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번에 발표한 소설집은 소설집이다 보니까 소설마다 이제 모티브는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주로 저는 좀 이상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소설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 소설집에 팬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줄거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무에 팬티를 거는 전시가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소설에서.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아끼는 아파트에 있는 나무에도 팬티가 걸리게 되고 주인공이 그 유행에 막 반감을 가지면서 팬티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설인데 그 설정을 어떻게 떠올렸냐 하면 제가 어느 한겨울에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파주의보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창문을 닫고 지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떤 나무 한 그루에 팬티 한 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창문을 열고 일부러 던지지 않은 이상 저기 팬티가 있을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팬티가 열매처럼 열린 나무를 상상하게 되었고 그 나무를 심란하게 바라보는 어떤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소설이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비가 많이 와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물에 잠긴 채로 그 집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주인공도
아파트 5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6층까지 물이 잠기면서 이제 물속에서 꼼짝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이 주인공의 소소한 취미가 물이 들어찬 베란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제가 그 이촌역인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전철이 이촌역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빗소리가 막 들리면서 폭우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빗소리가 막 들리면서 바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비가 오면 이제 비에 젖은 흙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해안가 냄새가 날까 비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찬 베란다를 보는 아이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됐고 그 아이가 왜 그 모습을 그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쓰게 된 소설이었습니다. 아, 네. 결국 이제 일상에서 기이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또는 이상하거나 어떤 색다른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착상을 하시고 모티프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혹시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어떤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나 뭐 사건 이런 것들,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특별한 계기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아이였어요. 어머니께서 사서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림책이나 동화책 이런 거를 많이 사다 주셨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막 밥 먹을 때도 책을 읽고 놀 때는 글을 쓰고 이랬던 아이였는데 그때는 소설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소설도 읽어보고 소설도 읽어보면서 소설가가 돼야겠다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뭔가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면 다 공부나 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은 되게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쓰는 거다. 일단 대학부터 가서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도 뭔가 소설은 동경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고 뭔가 취미로 글을 쓰긴 했지만 내가 소설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대학에 가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됐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자꾸만 과거에 뭘 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막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냥 소설을 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직장을 가면은 내가 영영 이걸 꿈으로만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눈 딱 감고 대학원에 지원을 했고 한 2년 정도만 소설에 올인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대단하고 또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또 학생이었고 또 어머니도 사서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책과 함께 이렇게 계속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진지하게 더 많은 고민 끝에 좀 작가의 길로 더 준비와 단련을 겪은 뒤에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소설에 이제 여러 단편들이 실려 있는데 집필하시면서 혹시 영향받은 그런 에피소드나 일화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소설집에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회사가 배경인 소설인데 권고사직을 거절한 뒤로 로비 1층으로 자리가 바뀐 직장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출퇴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직장인과 신입사원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제가 데뷔 전에 쓰고 되게 여러 번 고쳤는데 발표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글 모임을 같이 하던 언니가 그러지 말고 이 소설을 고쳐서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언니가 이제
같이 사는 친언니한테 그 소설의 내용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친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이 소설을 다시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떤 소설이든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소설이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주춤하게 되고 좀 방황하게 되는데 이 소설은 그 언니가 해준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썼던 소설이었어요. 네. 한 명의 이제 예비 독자가 또 작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 또 저에게 또 어떤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힘든 순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싶은 순간도 있고 또 권고사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책상을 옮겨서 외진 곳에서 혼자서 그런 정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 다가와서 점심 같이 먹을래요? 하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정말 마음이 환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의 소설이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독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들마다 이렇게 정해진 루틴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 소설을 쓰는데요. 집에서 이 일도 하고 휴식도 하다 보니까 그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한 9시쯤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일을 멈춰요. 원래는 이제 시간이 나면 무조건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는데 휴식을 할 때는 휴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도 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후 8시가 넘으면 아예 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과 휴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명을 바꾸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일하는 거실에 흰색 조명이 있고 노란색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흰색 조명으로 해놓으면 이제 집이 사무실 같아 보이고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8시가 되면 저 혼자 이제 퇴근 이렇게 하면서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꿔요. 그럼 이제 편안해지면서 쉴 준비가 되더라고요. 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이제 작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전업 작가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패턴이 되게 무너지기 쉽고 또 밤낮이 막 뒤엉키기 쉽거든요. 바뀌는 거에서 지나서 정말 뒤엉키더라고요. 바쁠 때는 막 계속 밤을 새고 또 늘어질 때는 계속 늘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힘든데 작가님은 그래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하셔서 잘, 시간 운용을 되게 유용하게 잘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시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아주 그런 그 장기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붙이고 그런 근력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제 소설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력 소모가 좀 있잖아요.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좀 쉬어주고 충전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명에 대한 꿀팁을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할 때는 조금 밝게 해서 각성을 하고 또 쉴 때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을 이용해서 네, 또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들은 또 굉장히 글이 안 써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어떤 강박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때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같은 거는 사실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뭔가 쉬는 거랑 별개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고민인데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그런 게 좀 고민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오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저는 집순이라서 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 에너지를 얻는 거랑 스트레스 해소는 또 별개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수영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걷거나 이제 수다 떨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좀 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할 때는 그냥 혼자서 우스갯소리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좀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환기가 되면서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INTJ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INFP. 같은 집순이. 네, 저도 아이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에너지를 얻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의 뒹굴뒹굴도 안 하고 그냥 좀비처럼 정말 아니 좀비는 좀 걸어다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편이고 근데 또 밖에 나오면 또 아주 활발한 이가 돼서 사람들은 전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약간 이중성을 가진 네, 그런 아무튼 이제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래도 홍코노라고 하는데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시고 또 수영도 하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주요 관심사나 아니면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요즘에는 자기기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랑 실제 자기 모습이 다를 때 자기를 속이게 되기 쉽잖아요.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나오면 그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나 자신을 되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충동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했다면 나중에 돌이켜 생각했을 때 아 사실 그건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어 라고 자기를 속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럴 때 뭔가 편견이나 선입견처럼 명확하게 정의되는 생각이 영향을 준다면은 오히려 스스로 알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미세한 감정이 영향을 준다면 또 알아채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좀 특정 단어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소설을 쓰진 않지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소설들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주제에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특정 단어가 주는 영향들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럼 최근에 꽂힌 그런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 있잖아요. 뭐 성별에 관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나이에 관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어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자기 기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네, 자기 기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뭔가 성찰을 하게 되는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어렵고 잘 모르는 게 나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 기만에 대해서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해보고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거위가라는 그 작품집에서 혹시 작가님께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독자들은
이제 그런 가치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제 또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설집을 어떤 가치를 전하기 위해 썼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일단 그때 글을 쓰는 저와 지금의 제가 소설에 대해 느끼는 그런 감정이 다르고 또 이제 독자분들마다 글을 읽을 때 다르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뻔한 답변이지만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느끼는 지점이 결국 소설이 전달하는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소설집을 내면서 제가 품었던 희망사항은 소설을 읽고 좀 얘기하고 싶어지는 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 소설집에 파도를 보는 일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 줄거리가 소설 속 주인공이 어렸을 때 할머니와 리조트로 여행을 갔던 그런 일을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부모님과 이렇게 4명이서 가기로 한 여행이었는데 여행 전날에 부모님이 크게 싸우면서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서 할머니와 단둘이 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읽고 나서 또 주인공은 이랬지만 할머니는 또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주변에 누군가와 같이 읽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제목도 파도를 보는 일이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작품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또 자신을 또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인물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고 되짚어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저는 어떤 교감이고 공감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작가와 독자와 작품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이제 정말 살아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께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첫 책을 내셨고, 저도 이제 책을 2번 정도 집필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면 항상 다음 책이나 다음 작품들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후 집필 예정인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장편을 제가 오래 두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상을 잠시 오프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편을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장편이랑 별개로 제 소설이 담긴 엔솔로지 소설집이 올해 초에 두 권이 나왔어요. 이제 한 권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영원히 알거나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다라는 소설집이고요. 도시 괴담이 테마인 소설집이에요. 여기에 저는 베란다로 들어온이라는 단편을 실었어요. 내용은 베란다로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공의 그 귀신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이따 출판사에서 나온 여름기담 순한맛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매운맛이랑 순한맛이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 표지가 산풍칼의 그 표지여가지고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저는 디워라는 소설을 실었고요. 직장인이 주인공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사와 타임루프에 갇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2권이 모두 좀 무서운 이야기가 테마인 소설집이라서 물론 여름은 다 지났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남은 더위를 날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좀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매운맛, 순한맛, 그리고 굉장히 귀신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서늘한 이야기들,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소설집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인상 깊었던 그런 독자 반응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 있었는데요. 제 소설집에 이제 짧은 글이 한 편 실려 있는데 그 짧은 글이 귀경이라는 소설이에요. 네,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설을 세고 설을 세고 올라가는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화자가 누군가를 납치해서 데려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읽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소설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한테 더 공감이 되고 주인공이 꼭 이 납치를 성공하기를 뭔가 더 바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인공이 왜 납치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몇 번을 읽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주인공이 되게 기괴하고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쪽일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와 반대로 읽은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선생님 이 소설집을 어제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귀경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을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함축 장르 그리고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주는 장르는 보통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짧은데 또 독자들에게 굉장히 생각할 지점들이라든지 상상할 수 있는 지점들 또 공감과 비공감의 그런 그 쌍방향성을 열어주는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은 저는 좀 길어야 되고 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짧은 소설도 충분히 어떤 여운을 주고 또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독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이 귀경이라는 소설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고요. 이번에 이제 또 추석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네, 납치 추석 때 납치 안 당하도록 혹은 누군가 나를 좀 납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물이 누군가로 이렇게 변신하는 소설이 되게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고래로도 변하고 그래서 이런 변신과 관련해서 또 독자들은 이러한 그 모티프나 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작가님의 견해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좀 한동안 유행했던 질문이 있잖아요. 뭔가 엄마한테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럼 이제 막 너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나도 바퀴벌레로 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바퀴벌레면 죽여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온 질문인데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바퀴벌레로 변하고 이제 벌레로 변한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제 소설은 주로 그 변한 인물을 보는 주변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는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군인이 변하기도 하고 학생이 변하기도 하고 직장인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변신 모티프가 있는 소설들을 읽을 때는 내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변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관점에서 소설을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보통은 이제 본인의 1인칭 시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카프카 소설에서도 1인칭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거를 또 변형하셔서 그럼 이제 지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다른 무언가로 기이하게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는 어떤 그런 심리 같은 것들을 포착하셔서 소설로 쓰신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소설에 또 바다, 물 이런 것들이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요소들을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무서워하기도 하는데요.
물이 원래 좀 우리가 계속 마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물놀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물에 깊이 들어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한계를 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제 소설집에는 물이 주로 나오는 소설이 3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숨통이라는 소설인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고래가 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바다로 나가고 싶고 이 육지를 떠나고 싶은데 사람이 물에서는 숨을 못 쉬니까 이제 본인을 고래로 바꾸는 실험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파도를 보는 일이라는 소설을 앞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소설에도 물의 공포를 느끼는 인물이 나와요. 이제 해변가가 주로 장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설도 물이 나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도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물에 잠겨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요. 또 도시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물속에서 배달을 하는 잠수부라는 직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편은 물을 좋아하시거나 물에 관한 어떤 상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읽으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그런 좋아하면서도 약간 두렵고 무섭고 그런 트라우마가 누구나 약간 어떤 원형적인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선생님께서는 아까 또 수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운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자주 이렇게 쓰시고 또 이런 그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이런 상상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떤 재난 그런 거 있잖아요.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토크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작품에 관해서 아니면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스텝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선생님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어요. 이거 마이크 아니 마이크 아닌가요? 없으면 그냥 마이크 네. 없이 얘기해요. 마이크 대신 마스크라도. 그럼 제가 그냥 제가 사실은요 상반기에 딱 소설책 한 권 읽었거든요. 예. 제가 상반기에 소설책 딱 한 권 읽었는데 그 한 권 읽은 게 어느 날 거위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가님이 여기 계신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운명적인데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위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생각하고 이 책을 보고 이제 그때 되게 웃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군인이 이제 거위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거위가 또 책으로 바뀌어서 책장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 너무 되게 웃긴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여러 번 읽은 소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귀경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후자 쪽이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이 너무 분량이 다른 소설에 비해서 짧아서 그 소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궁금해요. 첫 번째는 책을 묶어내실 때 혹시 편집자나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그 독자 반응이 좀 이렇게 갈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좀 어떤 생각이신지 그거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와서 이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너무 신기하고 저도 너무 영광이고 그러네요. 독자님을 앞에서 뵈니까. 네. 귀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책을 내기 전에 대부분 발표한 소설들인데 귀경은 발표하지 않은 소설이에요. 저 혼자 갖고 있던 소설이었는데 사실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명절에 모이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소설을 빨리 발표를 해야겠다. 명절의 분위기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냈던 소설이었고요. 편집부에서는 따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 소설을 같이 발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흔쾌히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가지 반응 모두를 다 의도하고 쓴 소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납치한다는 게 명확한 폭력이잖아요. 그런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같이 읽히면 좋겠다라고 쓴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반응 모두 굉장히 소설을 잘 읽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사인본 책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은 보통 이제 글을 쓰실 때 보통 이제 저도 약간의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다 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엄청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느낌? 그걸 어떤 힘으로 끌어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는 사실은 퇴고가 답인 것 같아요. 우선은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고 그 후에 이제 그 소설을 좀 묵혀놨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파구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다시 읽었을 때 이런 결말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책을 내시고 나서 모든 독자들한테 좋은 피드백만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이 안 좋은 피드백이랑 그런 어떤 상처받는 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또 너무 좋은 질문을. 우선은 사실은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피드백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별로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되게 짜릿해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상처가 될 때는 이제 좀 제가 좀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좀 T인 분들은 약간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다 그렇지만 이런 면은 또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점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한마디에도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리뷰에 좀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작가들은 거의 시리에 빠지고 막 슬럼프에 빠지고 막 자괴감에 시달리던데 선생님은 굉장히 그래도 쿨하신 것 같고 코인 노래방 가서 막 노래 10곡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합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네, 책이 이렇게 앞에 지금 쪼로록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북토크를 듣다 보니까 고래도 나오고 많은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왜 거위로 하셨나요? 이 어느 날 거위가는 사실 제가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 한 편인데요. 사실 다른 제목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느 날 거위가만한 제목이 없더라고요. 좀 그리고 단순히 소설 한 편뿐만 아니라 제 소설집 전체를 좀 느낌을 담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 좀 갑작스럽기도 한 이런 제목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거위가를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변신 모티프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내가 환생을 한다 또는 어떤 변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되고 싶은 뭐 동물이나 사물이나 뭐 식물이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래가 좀 탐이 나긴 하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고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만큼이나 똑똑하다, 아니면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간의 연구에 한계가 있어서 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래가 된다면 고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우영우 드라마 보면서 고래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렇게 넓은 바다를 유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부럽기도 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네, 선생님 그래도 고래라고 대답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아까 그 바퀴벌레 이런 거보다는 훨씬 원대한 그런 대양을 헤엄칠 수 있는 또 그런 고래 같은 큰 작가로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질 거고요. 새로운 작가님 또 모셔서 북토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사인본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질문했기 때문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과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이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